네. 일단 지금 그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이제 버블이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버블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이 오면 이 버블은 터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주식 브로커하고 주식시장에 있을 때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라,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정상적인 성장하는 회사라면 고퍼였다가 저퍼가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장이 돋보이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PER이 계산하면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정말 좋은 회사였다면 돈을 벌어갔고요. 결국 그 이익 때문에 PER이 낮아져요, 결국. 지금 빅텍들이 그렇습니다. 네. 먼저 주가는 확 먼저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이익으로 그걸 반드시 증명합니다. 아마존은 벌써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그러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버블이 있습니다. 예, 그건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유동성이 너무 넘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이 결론을 내릴 건 아닌 게, 아까 기업이 이익을 내서 결국 성장을 해서 증명하는 것처럼 사실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 지금 숫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모든 기업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서 이익이 빨리 나는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하급수구엽이라고 부르는데, 시총 1조를 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예, 이런 기업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주가를 증명해 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아마 그 800불이 깨지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 그 자체도 지금 엄청난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주가를 증명하려면 2021년, 2022년에 전기차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인데, 사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작년도는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뭐랄까 투자가 전기차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기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랑도 맞아버리면서, 중국이 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그 배터리 기술이 또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모든 게 따라주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이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예,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업이 테슬라 같지는 않을 테니 아마도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금의 그 가격을 증명하는 기업은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예, 이게 오버밸류였다는 게 드러나는 일은 있겠고요. 아무리 충분히 이익으로 증명을 했던 기업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에 의한 쇼크, 뭔가 어떤 커다란 주식시장에 의문을 가진 일들이 발생하면 버블 붕괴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씩 내려오는 장은 없고 언젠가는 폭락과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사례와 이렇게 이러한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IT 버블 때나 네. 뭐 금융위기 때나 이런 비교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기업이 자꾸 이익을 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버블을 걱정하고 버블을 얘기할 정도의 그런 오버밸류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정 기업들에는 정당한 가격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PER로 계산한 거 맞지 않다. 예, 옛날처럼 PBR 개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PSR이라든지 좀 FSR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표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예,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오버밸류가 아닌 거는 맞지만은 시장은 어떤 경기순환적인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질 때는 지금 정당한 가치를 가진 기업조차도 주가가 폭락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냥 어떤 펀더멘털적인 폭락의 요인, 버블 붕괴, 뭐 이게 아니라 한국이 겪었던 여러 번의 폭락은 한국 자체 펀더멘털이 붕괴돼서는 아니었어요. 외부 변수였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진콜의 디레버리지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진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은행이나 어떤 그 투자 기관이 어디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증거금을 겁니다. 그렇죠. 돈을 일단은 담보를 잡고 투자 포지션을 쓰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게임스탑처럼 공매도했던 그 공매도 회사들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는데요. 그 레버리지 쓰려면 우선은 채권 같은 국채 같은 걸로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막을 것들을 맡겨놓게 돼 있죠. 예, 그런 그 담보가 만약에 어떤 그 기초자산이 폭락을 해서 이 담보로 잡았던 거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현금으로 그거를 채워 넣으라고 하는 상태가 옵니다. 네. 요게 마진콜이에요. 요 마진콜이 오게 되면 그 투자 기관은 현금을 가져다 넣어서 다시 일정 금액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 다음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입니다. 제가 그냥 사례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럽 위기 때 유럽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경제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그리스 국채를 부도 처리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테크니컬 디폴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프랑스 은행이나 BNP 파리바나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은행이나 독일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 국채만큼을 0으로 처리하면 그만큼을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마진콜이 왔던 거죠. 네. 그랬을 때 2011년 8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주말에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주식도 폭락, 채권도 폭락, 부동산 금도 폭락, 그 주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럽의 BNP 파리바가 한국에 들고 있던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진콜을 당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때 한국이 제일 건전했어요. 한국에다 팔 가격이 제일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그 모든 거를 파는 사태가 어느 날 주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정도였냐면 사실 유럽 위기 때 유럽 각 나라가 빠진 것보다 한국이 더 빠졌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똑같이 미국 은행이 잘못한 건데 은행들이 마진콜에 디레버리지를 채워 넣느냐고 한국의 주식을 팔고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때 45% 빠졌는데요. 지네들 잘못인데 한국은 65%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경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과거에도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윈블던 효과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요, 영국의 대회인데 영국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외국인들 판이라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흑인이거나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흑인이라서 영국이 아닌 건 아닌데 이런 면들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 주도 장세, 이걸 말하는 게 윈블던 시장, 윈블던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 시장은 지금도 외국인이 30% 이상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면 한국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폭락이 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마찬가지 대규모 이런 폭락이 일어나기에 한국이 충분히 나빠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 매도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 제끼면은 같이 이제 따라서 파는 세력이 또 따라오니까. 네, 개인들도 해야 되고 기관들도 따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때 기사를 보시면 뭐 30조, 50조의 외국인 매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2009년도 4월부터 외국인이 50조 들고 와서 또 다 삽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승은 외국인이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빠질 정도가 아닌데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버블 붕괴라 그래서 거창하게 정말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이 올라가가지고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엄청난 가격까지 올라가야 빠질 것 같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생긴 일 때문에 우리도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그래프에서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어디냐면 요쯤 됩니다. 요쯤 돼요. 네. 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만 팔았어도 이 폭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번 이제 주식시장의 사계절 얘기를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구별할 때 지금은 봄 장세고 유동성 장세인데 이제 완전히 실적 장세를 저희는 여름이라고 말하는데 여름에서 가을 가고 겨울 가는 구별을 저희는 금리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봄 장세는 어떻게 온 거냐면 겨울 동안 내내 금리가 인하되다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옆으로 가는 기간을 저희는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를 저희는 여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간을 여름으로 보고요. 금리가 오르다가 옆으로 또 가는 기간인데 이걸 가을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시점을 겨울로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첫 번째 시점에만 매도하고 나와도 사실 겨울에 그 거대한 폭락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블은 나쁜 게 아니다. 버블은 뭐 항상 버블이 더 뭔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어떤 그 자양분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커졌다가 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피해자만 되지 않으면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것만 잘 체크하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값으로 절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고퍼에서 저퍼로 가는 게 정상적인 회사라면 저희가 고퍼일 때 어떻게 이 회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저퍼인 회사만 보면서 난 이런 것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나간 1, 2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데 뭐냐면 과거에 배당 높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려요. 그래서 배당금은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져서 이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은 성장하는 회사가 이끄는 시장이 돼버려서 옛날처럼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를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퍼주만 사면 돼 라고 해도 좋은 대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뭘 보고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 자신이 이 주가가 높다, 이 코스피가 너무 높다 이런 걸 판단 못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절대로 그 밸류에이션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법은 차라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첫 번째에는 적어도 빠져나오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에게 제가 자문사로서 제가 관리해드린 고객에게 저는 고객님 저는 아마추어처럼 가을부터 채권 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채권 비중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옆으로 갈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채권 비중을 늘리다가 첫 번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인하요? 인상이요? 인하요.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지금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나타날 것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간을 저희는 실적 장세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주식을 만끽해야죠. 예. 하지만 그러다가 금리가 인상되다가 멈춘 기간이 오게 돼요. 제가 최근에는 2018년도까지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2019년도에 옆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내려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은 올리다가 옆으로 가는 기간을 저희는 가을이라고 부르는데 금리 상승이 계속 되다가 옆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채권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첫 금리 인하에서는 빠져나와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건 제가 이 그래프로 말씀드렸겠죠. 이쯤이 금리 인하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양적 완화, 유동성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산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대로 주식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 뒤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손댈 수가 없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준이 그런 모든 걸 다 알 수 있느냐?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이 기사는요. 연준의 FOMC 의사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5년이 지나면 공개돼요, 완전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 연준 FOMC 회의가 5년 뒤에 공개됐을 때 보니까 금리 인하하자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버냉키가 자꾸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프라임 모기지는 터져서 안 좋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정점을 지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버냉키 의견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준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들도 빨리 알아내지 못했어요. 위기를 과소평가한 거죠. 예,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버냉키가 자꾸 회의에서 말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알면서 우리를 속였다는 음모설이 아니고 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뭐라 그럴까, 위급 그런 어떤 매뉴얼에서 볼 때 만약에 미리 판단은 못 하더라도 연준이 뒤늦게라도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때는 가차없이 빠져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고도 몇 번을 내립니다. 이때 연준이 6%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제로까지 내렸잖아요. 예, 그러는 동안 시장은 계속 유동성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위기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1.5가 되면 어느 정도 이 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도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상승이 이제 곧 어떤 적응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어느 때가 되면 앞으로 2년이든 3년 뒤가 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때는 실적 장세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어찌됐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시장 안에 들어가서 마구 굴러갈 때는 절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상승 환각에 취해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르는 이유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위기 관리를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앞에 제가 얘기를 시작했던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뜻대로 안 되면 중국을 어렵게 만들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충분히 이 모든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지만, 그러나 이들도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분쟁에서 이겨야 한다면 이 금리 상승을 용인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왜? 미국이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꼭 이 시그널들을 좀 정해놓고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준도 결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결국은. 특히 달러를 위해서. 그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은 지금 이야기하신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사실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슬픈 상처의 일들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상처가 됐던 그 세월호 사건 중에서도 그 선장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아주 사소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좀 지켜줬었으면, 너무 많은 물건을 실어버리거나 과다하게 그리고 또 대피하라고 말해줬으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아주 그냥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칙을 안 지켜주면 우리 애가 유치원 갔다가 위험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거창한 게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소한 원칙 준수가 구해준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뭐 좀 예외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작지만 정해놓은 것들을 지키는 원칙들, 이것들이 우리를 나중에 보니까 나를 구해줬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10년물 금리 1.5,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금리 인하, 이런 아주 사소한 원칙들을 좀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는 게 더 좋은 위험 관리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 있고 그를 통한 어떤 그 자산 시장의 상승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되지만, 것이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바로 탈출해야 될 맞습니다.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작년 1년이 그렇게 힘든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하루 지나간 것 같거든요. 뭐 이것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면 막 쑥쑥쑥 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금융시장에 상당한 하락이 대비된 시장이 오는데 그때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눈으로 보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그 애셔라는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이고요. 네. 어떤 사람은 악마가 보인다는 거예요. 난 박쥐 같은 악마가 보이는데. 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왔는데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위험 관리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가까웠다는 뜻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막 돌아가다 보면 계속 상승만 보이다 보니까 저 지금 그림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다가는 속을 수도 있으니 원칙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정해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금리에서 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다음에 그 이제 어떤 패권과 관련된 국제 정세의 역학 관계에서 오는 이 흐름을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위험이 다가올지 한번 예상도 해보고 또 그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좀 나중에, 네, 나중에 얘기죠. 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항상 긴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